예, 다음은 두 번째 챕터 연구개발비 기본 점검 사항인데요. 페이지가 이제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 불인정 금액 또는 상시 점검 때 이제 보건 조치가 내려지는 금액들의 거의 뭐 한 95% 이상은 다 여기서 걸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오늘 한 3시간 정도를 이렇게 뭐 피곤해 하셔도 괜찮지만 이 두 페이지만큼은 눈을 부릅뜨시고 꼭 잘 들으시면은 95% 이상은 다 방어를 하실 수 있다. 한번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는 내용이 좀 쉬워요. 그냥 한도, 뭐 비율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쉬운데 무슨 세목에 어떤 한도 규정이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한도 규정이 있다라고 리스트를 해놨으니까 이런 거를 내가 비율 한도를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돌아가시면 별도로 엑셀이나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한도나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하시면 되겠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진 않지만 밑에 두 가지 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이 돼서 그 한도가 정해지는 게 연구수당하고 간접비가 있는데요. 각각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수당은 직접비 사용 비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 범위까지 쓸 수 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연구비를 쓰다 보니까 이번 단계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별도로 언급 안 하면 단계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계 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1단계 직접비 사용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40%야. 1단계 직접비 사용 비율이 40%면 20%포인트를 가산하면은 몇 퍼센트가 되죠? 40 더하기 20. 그럼 60%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연구수당은 원래 연구수당 예산의 60%까지 쓸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2단계 직접비 사용 비율이 70%다. 그러면 연구수당은 연구수당 예산의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다? 90%까지. 70 더하기 20. 이렇게. 산수죠, 산수. 그죠? 더하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그 밑에 이제 마지막 거 여기는 간접비인데 간접비는 조금 달라요,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만약에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 이하다. 그러니까 1단계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를 못 넘어갔다. 40%다 만약에. 그러면 간접비도 40%까지만. 간접비 예산에. 직접비를 49%만 썼다. 그러면 간접비도 간접비 예산의 49%까지만 쓸 수 있다. 근데 직접비 사용 비율이 51%가 됐다. 51%가 됐으면 간접비는 100%까지 다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못 넘으면은 그 비율까지만, 넘으면 끝까지 다 쓸 수 있다. 100%까지. 연구수당은 플러스 20% 포인트를 하는 거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요거고요. 두 번째 기본 점검 사항의 두 번째 페이지. 이제 여기서 불인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긴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참여연구원 현황을 잘 정리를 하셔라.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산할 때가 되면은 항상 빈번히 발생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RCMS나 이런 데에서 홍길동이의 참여율, 그러니까 인건비 계상률을 조회를 해보니까 홍길동이가 1월부터 12월까지 홍길동의 인건비 계상률은 50%예요. 저희가 화면을 보니까 RCMS나 이런 데에서 50%인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상하게 7월 달부터는 홍길동이를 50%로 인건비 계상을 하시질 않고 100%로 인건비를 계상을 하더라 그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시 점검 때 홍길동이는 인건비 계상률이 50%인데 100%로 계상을 한 것 같으니 초과되는 50%만큼의 인건비는 보건 조치하세요 라고 저희가 상시 점검 의견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상시 점검 의견을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래 놓고는 정산 때 돼서 저희가 정산 때 되니까 이상하네. 7월부터 12월까지가 계속 50%가 초과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산할 때 불인정이다. 그랬더니 불인정해서 이제 감사 보고서가 딱 나가니까 그제서야 이게 왜 불인정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홍길동이가 지금 인건비 계상률이 50%로 돼 있는데 계속 100%로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50%씩 더 받아가셨으니까 불인정이다. 그랬더니 잘못됐대. 사실은 홍길동이가 100%가 맞는데 아이리스든 뭐 사업관리 시스템이든 RCMS든 뭐 이지바로든 자기들이 깜빡하고 100%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냥 50인 채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달라는 거죠. 어떻게 봐드려요? 봐줄 거면은 뭐하러 정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불인정을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물며 어떤 과제는 조회를 해보니까 홍길동이가 참여 취소로 돼 있어. 그러니까 참여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또 인건비를 계속 받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참여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는 다 받아가 놓곤 참여 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만. 그러면 10, 11, 12 불인정이죠. 그죠? 이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불인정되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끝나면 뭐 사무실 복귀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월요일 날 돌아가시면 우리가 지금 참여연구원은 제대로 다 등록되어 있는지 인건비 계상률 제대로 박혀 있는지 참여 기간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꼭 보세요. 이거 나중에 봐달라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사용일자 확인. 얘가 압도적으로 불인정 1위예요. 불인정 1위. 뭔데 불인정 1위냐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용일자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 또는 이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용일자가 연구개발 기간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죠. 연구개발 기간 이내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된다.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불인정이 되느냐 보니까 그 문구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셨던 거죠. 그걸 뭘 정확하게 몰랐던 거냐? 사용일자가 뭔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사용일자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뭘 해야 사용일인지. 그래서 보니까 연구개발 결과의 투입 또는 반영된 일자가 사용일자다. 즉 RCMS나 이지바로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가 됐다. 이게 사용일자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계좌이체 일자예요. 그거는 계좌이체 일자고 연구비가 사용된 날짜는 언제를 얘기하느냐? 내가 만약에 지금 요거를 100만 원을 주고 이 재료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은 언제 사용되는 거냐? 이 재료가 과제 결과에 딱 부착될 때, 그러니까 과제 결과에 투입이 될 때 그때야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용이 된 거다. 그러면 투입이 12월 31일까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계좌이체는 12월 31일 날 했는데 물건이 다음 연도 1월 3일 날 들어왔다. 불인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물건은 12월 30날 들어왔는데 창고에 아주 양반처럼 앉아 있다가 실제 과제에 다음 연도 1월 3일 날 투입됐다? 그것도 불인정이에요. 투입된 날짜가 중요한 거다. 투입된 날짜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그러니까 연구개발기간 이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계기간 이내여야 된다. 그래야 그 단계기간에 개 때문에 나간 돈이 인정이 된다. 그런 거고요.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단계 종료가 아니라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이게 원칙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전 승인 받으면, 전문기관 승인 받으면 여러 단계에 거쳐서 단계 종료 2개월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 매입부가세,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는 실제 환급을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다 빼야 된다. 환급을 안 받았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부가세는 다 빼야 된다. 수행기간 간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하지 마시라. 나랑 만약에 우리 회사랑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끼리는 거래를 하지 마시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 대표인데, 제가 이제 우리 회사 대표예요. 근데 제가 저 거래처에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회사랑 저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된다. 그래서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차 안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저 거래처에 지분을 한 2% 정도 갖고 있는데 회계법인이 그거를 알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 그 회계사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아마 걸러내지는 못할 거야. 내가 저 회사에 지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을 테니 라고 이제 좀 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거래를 그냥 하시더란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회계사는 몰라요. 우리 그 대표님이 저 업체의 지분을 2% 갖고 있는지 10%를 갖고 있는지 뭐 100%를 갖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누가 알고 있다? RCMS랑 이지바로는 알고 있다. 저도 참 신기한데 제가 어느 회사의 임직원이야. 제가 어느 회사의 감사야. 그리고 내가 어느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 그거를 이지바로나 RCMS는 다 걸러내더라. 그래서 회계법인이 보는 화면이 있거든요. 회계법인이 그 점검하는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빨간불이 번쩍번쩍 뜬다는 거죠. 특수관계자 거래 발생, 집중 점검하시오 이렇게 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무시하시지 말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혹시라도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강의를 설명회를 갔다 왔더니 이런 거 다 걸린대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불인정이 되는 것도 불인정이 되는 거지만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제재 조치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시면 안 된다. 그 밑에 거는 보니까 뭐 비슷한 얘기인데 수행기간 간에는 전문가 활용비도 쓰는데 뭐가 힘들구나. 그 뭐가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행기간 간에는 전문가 활용비도 쓰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수행기간 및 전문가 소속이 그러니까 돈을 주는 연구기관도 비영리 기관이고
돈을 받으시는 전문가분도 비영리 기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비영리 기관이면 그 전문가가 그 전문가 소속의 참여 연구자와 최소 단위 부서가 다를 경우에 한해서 전문가 활용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A 회사, 그러니까 제가 A 출연연이고 B 대학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제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일단 둘 다 비영리여야 돼. 내가 출연연이고 돈 받는 전문가가 대학교 교수님이셔. 근데 그 교수님이 속해 있는 그 대학이 지금 우리랑 같은 과제를 하고 있는 컨소시엄 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기관에도 그 대학에도 참여 연구자가 있을 거잖아요. 참여 연구자가 보니까 뭐 화학과야. 그러면 그 교수님이 만약에 화학과가 아닌 다른 과 교수님이다. 그러면 최소 단위 부서가 다른 부서고 돈 주는 기관과 그 전문가분이 둘 다 비영리 기관 소속이니까 예외적으로 수행기관 간이지만 전문가 활용비를 쓸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수행기관 간에 전문가 활용비 다 불인정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 밑에는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 분들은 잠깐 좀 쉬셔도 되고요. 이제 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22년도 말 개정사항 설명드리면서 요거 설명드렸어요.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 감액되고 그 감액된 금액을 타용도로 전용할 때 전문기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까 22년도 말 개정사항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청년 의무 현금 인건비는 고용을 만약에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았다. 현금 인건비가 남았으면은 얘는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얘는 주의하실 게 전문기관 승인 받았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전문기관 승인 아무 필요 없다. 무조건 반납이다. 그 산업부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산업부는 그냥 일단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 자계자이체 시기를 주의하시라.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혁신법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급여일이 말일이야. 31일 날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면 이제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우리 급여 지급해야 되니까 빨리 RCMS에서 한 30일쯤 되면 30일쯤에 자계자이체 빨리 받아. 자계자이체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31일 날 급여를 줘야지.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30일쯤 이제 열 말이 되면은 빨리 인건비를 자계자이체 받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었는데 혁신법이 도입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계자이체를 받아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급여를 거꾸로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지급 이후에 자계자이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선자계자이체를 금지한다. 선자계자이체 받으면 안 된다.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자계자이체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이제 혁신법 도입되면서. 연구실 운영비 뒤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했고요. 이 다음 내용부터는 좀 제가 이제 스피드를 내서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피드를 내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은 뭐 제가 이렇게 창작을 한 문장이 아니고 우리 규정에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뭐 내용이 아주 심오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규정을 읽으셔도
이제 오해를 자주 하시는 것들, 또는 잘못 인지하시는 것들, 또는 얘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로 제가 지금부터는 지나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요 표는 뭐냐면 아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던 안 받았던 다 빼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환급 가능하지 않은 부가세는 안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 여기 파란 색깔로 쳐져 있는 것들, 얘네들은 환급이 안 되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안 빼도 된다. 근데 뭐 아유 귀찮아. 나는 이게 환급이 되는 부가세인지 환급이 안 되는 부가세인지 발라내는 게 더 힘들어. 그냥 다 뺄래. 뭐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규정상으로는 이런 것들은 안 빼도 되는 부가세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